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5세 여아의 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의 이야기와 치료자의 반응 분석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볼 건데요. 이론적 배경, 사례, 개념화, 놀이치료 과정, 아동과 치료자의 상호작용, 논의 및 제언 이렇게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분량이 조금 길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 배경과 사례 개념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놀이와 놀이치료 그리고 치료자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 치료자가 어떻게 반응해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연구 동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치료실에서 아이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아기가 이제 피규어를 보고 우와 선생님 저는 백설공주 할래요. 신데렐라 할래요. 선생님은 피오라 공주 하세요. 뭐 우리는 친구예요. 같이 소풍 가요. 막 이렇게 아이가 신나면서 놀이를 하는데 이제 치료사가 이제 아이의 이야기 전개, 그러니까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목소리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치료적 목적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짜증이 섞인 어투로 선생님 알아서 해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제 아동중심적 이론이라든가 아들러 상담, 아들러 놀이치료 기법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아동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주면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까라는 어떤 개인적 연구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동과 이야기 반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논문이고요. 저도 요번 여름 학기 때 놀이심리 상담사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놀이치료 사례에 대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실제로 놀이치료 했던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 자녀 태희하고 태희가 노는 모습을 이제 관찰해서 촬영한 영상을 제가 이제 올려서 같이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실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여기 유튜브 주소, 여기 주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 아이가 저렇게 놀이를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논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만 3세 아이들은 가상적이고 상징 놀이를 실시하기 시작을 하면서 4세에서 5세로 넘어오게 되면 역할놀이, 그리고 사회적 기술, 타인과 관계 맺는 사회적 놀이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5세 아동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고 언어가 차츰 체계화되는 시기로서 상징놀이 표현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새로운 놀이의 배경이 창출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내, 관계를 배울 수 있으며 아동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놀이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세 아동은 사회극 놀이에서 상해 의사소통이 출현하는 맥락이 관찰되고 역할 결정과 재결정, 놀이자의 초대, 가상적인 상황 설정, 부적절한 행동과 역할 수정, 갈등 해결 등의 상황과 의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5세 아동은 자유놀이뿐만 아니라 놀이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만들어 역할을 창출해내고 역할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런 역할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럼 놀이치료라는 것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이 놀잇감과 놀이 매체를 사용하여 현재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건강하게 다루도록 하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영애 등이 놀이치료를 받는 대상이 만 4세에서 9세 비중이 높으며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유아와 아동기 전기 대상으로 한 아동의 이야기 분석 등이 되어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세 여아 놀이치료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회극 놀이가 활발하게 되는 5세 여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들의 이야기에는 이야기의 제목과 주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이러한 놀이의 제목과 주제는 아동이 자신의 경험이나 세계관의 의미를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비롯된 어떤 은유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의 표현되는 놀이들을 면밀히 분석하다 보면 아동의 행동 뒤에 담겨져 있는 은유를 볼 수 있고, 아동을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놀이치료 과정에서 이 은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재구성하면서 경험들을 재조직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배경에 따라서 아동의 놀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놀이치료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쭉 설명하면서 놀이치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놀이치료 단계는 치료자와 아동 간에 형성된 신뢰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신뢰로운 관계가 라포 형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놀이치료는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단계를 구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단계는 새로운 곳에 와서 놀이실이라는 곳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치료자가 수용과 따뜻함을 제공해주는 경험들을, 그 다음에 이제 놀이치료실이라는 구조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회기는 보통 4회기까지 많이 잡는데요. 이때는 신뢰로운 관계,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치료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엔 주로 서로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아동이 치료자를 탐색하기도 하고 치료자가 아동을 탐색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아동의 행동에 관찰함으로써 아동의 전반적인 능력, 기능 수준, 대인관계 패턴, 심리적인 갈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반면 아동도 치료자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제 중기 단계에 되면은 이제 이 중기 단계의 목표는 아동이 과거 자신의 양육자의 관계에 결핍되었던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과거의 외상적 경험을 재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갖고 있던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들을 아동이 자신의 긍정적인 성장의 힘을 현재 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교정적인 경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도 한다라고 써 있네요. 종결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행동이 안정적으로 찾고 자기 연령에 맞게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라든가 어떤 행동들의 성숙함 모습들, 사회에 잘 적응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주호소 문제, 처음에 상담센터를 방문하게 됐던 그 원인 자체가 잘 해결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이제 종결 단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동은 종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저항하거나 아니면 퇴행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종결 시 이러한 사항들을 부모님한테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이론 모델에서 이제 정신분석적 놀이치료는 치료자의 해석을 통해서 아동이 자신의 무의식 갈등을 의식화시키는 것으로 초기 단계는 아동의 무의식적 내적 갈등을 아동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는 해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놀이를 표현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동한테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아동 스스로 의식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라고 보고 있고요. 놀이의 언어를 통해서 무의식적 갈등의 의미를 분명하게 통찰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치료적 동맹을 치료자하고 형성해야 된다. 중기 단계에서는 아동이 치료자에 대한 부정적인 전이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치료자는 지속적인 해석을 통해 훈숙 과정, 다양한 해석적 시도를 하게 된다. 종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맥락과 상황에 충분한 훈습이 이루어지면서 전이가 해결되고 일상생활이 적응이 향상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융학파 놀이치료 과정은 시도, 투쟁, 훈습 단계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 단계에서는 치료자가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이 치료자와 치료적 동맹을 맺고 자유롭고 신뢰를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투쟁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치료자는 내담자 아동이 파괴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아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훈습 단계에서는 적응 과정입니다. 이 훈습 단계는 적응 과정입니다. 아동이 내적 외적 삶의 경험을 훈습하고 놀이하는 동안 자아는 새로운 견해와 방향으로 출현시키게 되는, 그래서 자아, 셀프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융합과의 놀이치료 과정입니다. 핸들릭스는 놀이치료 과정을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4회기에는 호기심을 표현하고 창조적인 놀이를 하는 단계이고요. 이때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며 행복감과 불안을 모두 나타나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5에서 8회기, 놀이의 확장이 계속되고 비평가적이고 창조적인 놀이가 나타나며 행복한 표현과 불안의 표현이 같이 증가되고 질적인 행동들이 증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에서 12회기는 공격적인 놀이는 감소하고 상호작용 놀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창조적 놀이가 증가되고 행복감이 더 많이 느끼며 치료자와의 비언어적인 탐색이 증가되고 가족이나 자신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다루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13에서 16회기입니다. 창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놀이가 대부분이며 특정한 공격적 놀이가 증가됩니다. 아울러 행복감, 당화감, 혐오감, 불신감 등이 표현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17에서 20회기로 극놀이나 역할놀이가 주로 나타나고 특정한 공격적인 상태는 계속되지만 치료자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감정 표현에서 행복감이 주로 나타나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게 되는, 그 다음에 마지막 회기 21에서 24회기 여기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네, 상호작용 놀이, 극놀이, 역할놀이 등 놀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놀이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의는 다음과 같이 놀이 치료 과정을 4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보게 되면 1단계 자신의 놀이실과 놀이치료사에게 적응하는 단계.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는 라포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상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죠.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각자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길어지고 얼마만큼의 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동의 한계를 시험하고 분노를 표현하며 자유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놀이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상담센터의 실장으로 카운터에서 이제 아이들을 맞이하고 행정처리를 처리하고 있을 때 한번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참 된 일이네요. 아직도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요
자유를 경험한다라는 표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기억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놀이치료사하고 놀이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때였어요. 지금 겨울은 아니고 여름 때였는데 아이가 오더니 구호를 외치듯이 마치 데모하듯이 진짜 마치 데모하는 느낌이었어요. 데모. 항의하는 느낌. 엄마를 향해서 그랬더니 자유 시간이다. 자유 그러면서 놀이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놀이치료실 그 시간만큼은 나에게 자유로운 경험을 하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것이 아이한테 의식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표현됐는데 표현하는 양식이 엄마한테 항의하는 양식의 나만의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뭐 그런 느낌 뉘앙스였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건이가 말하는 놀이치료 과정에서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아동이 독립과 의존 관계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동이 그들 자신과의 세계에 대해 아동의 그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또한 아동이 자신의 세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건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이런 놀이치료 단계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심리상담이라는 게 보험과 연관이 되면서 이 단기 치료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뭐 1년, 2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단기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 기법들이 많이 단기 쪽으로 많이 포커싱 돼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놀이치료는 이제 아동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죽어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면 많이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발달하면서 다뤄지는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성장하면서 다루는 부분들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년, 2년 이렇게 상담 기간이 좀 긴 편에 속하는 기법, 상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문이라든가 연구 같은 경우는 이 장시간에 그 상담을 하고 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회기마다 모든 상담을 다 분석해서 이제 일일이 세세히 해서 어떤 그 안에 요소를 뽑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문들을 보면 좀 회기가 짧은 것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자가 반응과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론적인 얘기를 지금 논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치료자는 아동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성인이다. 그 이유는 치료자가 아동에게 지시하거나 확인하거나 가르치고 싶어하는 대신 아동이 자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면서 아동에게 인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자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달을 이루거나 촉진할 수 있는 반응을 통해서 네, 이것이 이제 놀이치료하고 어떤 놀이하고의 구별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의 변화를 돕는다. 그러니까 아동의 변화를 어떤 지시라든가 뭘 수정한다던가 훈련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이러한 발달들을 촉진할 수 있는 반응을 해주는 것이 놀이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치료자의 역할이 참여적 관찰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주요 기술은 해석입니다. 치료자는 해석에 대한 책임이 있고 놀이를 통해 아동과 치료적 동맹을 맺어야 하고 치료자는 회귀의 초점을
놀이로부터 더욱 언어적인 상호작용으로 전환시키면서 아동의 꿈 분석을 발전시키는 것이 정신분석적 놀이치료 기법입니다. 아동이 자신이 갈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치료자는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고 그 의미를 이해, 통합,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며, 이때 아동은 적응적 해결을 증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치료자는 아동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도록 격려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책을 볼까요? 네, 피클이 이제 위니캇의 놀이치료 사례집인데요. 여기 반을 보면 되게 이제 해석이라는 게 참 이 무의식적인 해석들을 다루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이게 뭔 얘기하는 건가, 뭔 생뚱맞은 얘기인가 라고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라고 해서 위니캇을 얘기합니다. 위니캇은 피클의 아기야. 아기는 엄마인 피클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었고 그래서 토하게 됐단다. 요 사례에서의 피클은 아동의 애칭입니다. 피클의 아기는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가로치고 그런 다음에 새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오는 것에 대해 말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위니콧 아기가 엄마인 피클을 좋아하고 피클을 먹고 토하는 거지. 피클, 네,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습들. 나 깜깜한데 무섭니? 피클, 네. 나 까만 배가 되는 꿈을 꾸니? 피클은 무서워요. 이렇게 보면 이 아동의 꿈 분석을 하는, 그걸로 이제 발전시키려는 모습들이 보이죠. 요게 이제 정신분석적 접근 방식의 놀이치료입니다. 이제 분석적 치료자의 역할은, 여기에는 이제 표시를 안 해놨네요. 네, 분석적 치료자의 역할은 아동이 주도하거나 이끌지 않으면서 아동의 놀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손상된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역할, 치료를 돕는 조력자 역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스스로 해석하고 치료자와 아동 간의 신뢰로운 분위기를 증진시키며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해석, 질문, 반영은 흐름과 과정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고착되어 있는 곳에서 발달과 변화를 촉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중심적 놀이치료 접근법입니다. 아동중심 치료자는 아동이 성장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어떤 것이 이미 아동에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동은 그 문제 행동의 주어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접근법입니다. 그러면 아동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 동기나 의도를 해석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자는 아동이 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적극적인 민감함과 반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아동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지하고 강화하고 격려, 아동의 놀이나 언어에 나타나는 감정과 생각을 읽어내어 표현해주는 반영, 자각하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을 확인하는 명료화, 아동의 자기 탐색과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개방적 질문, 아동과 아동의 놀이에 집중하는 침묵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인지행동적 치료자는 인지적 개입 전략과 행동적 개입 전략을 적절히 통합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아동이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도우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가게 되고요. 치료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델링, 행동 형성, 긍정적인 강화와 같은 변화 촉진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적 접근 방법에서 분리불안을 접근하는 방식이, 일단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과 엄마가 놀이실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지만 엄마는 저쪽 문 쪽에 가 있고
아동과 치료자만 놀이하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엄마는 대기실에 있고 아동과 치료자만 놀이치료실에서 놀이하는 게 세 번째 단계.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문을 반만 닫는다. 그러니까 밖에 이제 엄마 목소리가 다 들리죠. 아이가 이제 놀이하다 갑자기 엄마! 그럼 놀고 있어. 엄마 여기 있을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반 닫았으니까 3분의 2만 닫는다. 그 다음에 5분의 4만 닫는다. 문이 거의 닫혔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문을 닫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아동이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인지행동적 접근 방식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개념화를 좀 볼게요. 이 논문은 단일 사례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논문을 분석을 했고요. 연구 대상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7세 반 재학 중인 만 5세 여아 1명으로 연구자가 속해 있는 상담센터에서 이제 10회기 동안 2014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10회 놀이치료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동의 첫인상을 보면 접수 당시 5세 여아로 첫인상은 또래와 비슷한 체격이며 행동은 긴장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어머니에게는 지나치게 아기 같은 행동과 목소리로 이야기하였고 위상 상태는 양호했으며 어머니와 분리되어 놀이치료실에 들어가기 힘들어하였다. 치료실 문을 열어주자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들어가고 치료자가 아동에게 물어보는 말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대답할 때는 자신의 입을 손으로 과도하게 뜯거나 이렇게 만지는 행동들을 반복하였다. 전형적인 이제 불안을 표현하는 모습, 행동 중에 하나죠. 이제 주어소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 낯선 상황에서 쉽게 긴장되는 모습을 보이며 유치원에서 입학하면서 나타났다. 이제 긴장된 모습은 유치원 입학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입학 시기가 3세네요. 3세인데 유치원을 보냈어? 어린이집이 아니고? 그랬구나. 만 3세겠죠? 네, 만 3세부터 네, 유치원을 보내기. 5세 반. 네. 자, 그리고 자신의 표현의 어려움. 두 번째 주어서 문제입니다. 집에서 떼를 쓰고 울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고집을 부리지만 유치원에 가서는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친구가 대신 아동의 이야기를 교사나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3세 때부터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면서 주 양육자가 친조모로, 그러니까 친할머니로 바뀌었으며 그 당시부터 아동의 떼쓰는 행동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제 세 번째 주어서 문제는 또래 관계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전혀 말하지 못하고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가 아동의 의견을 대신해서 선생님에게 전달하며 여러 친구들과 얼중타고 한 명의 친구에게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네, 이런 모습의 주어서 문제로 의뢰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도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기 5세 아동이 이제 내담자이고요. 이렇게 이제 가계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계도가 맞지? 네, 논문, 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맞게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부모님이 아빠, 엄마 동갑이시네요. 일단 아동의 아버지는 42세 고졸로 지금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학원 운영에만 몰두하고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 꾹꾹 참다가 욱하고 화를 내는 편이고 이제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동의 어머니는 42세로 최적 학력은 초대졸이며 아버지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친조모가 친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친할아버지를 돌보고 오후에는 학원 일을 함께 하는 등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처 능력이 빠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나 이모들과 수다로 해결한다. 한편 하루의 일과가 너무 바쁘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 가까이 사는
친조모 댁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쳐있다. 아유, 뭐 좀 쉬지. 그것도 못 참아서 또 그러시네. 이게 아동의 이제 오빠는 10살이고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엄마와 사이가 좋으며 학교와 학원 수업이 끝나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다. 전형적인 이제 개인 사업자들의 자녀들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좀 안타깝죠. 저도 개인 사업자로서 아동이 저희 자녀들이 이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저는 좀 많이 크고 나서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이지만 이 아버님이 이제 군대에서 예편하시고 전역하시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리고 오빠는 동생을 많이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네, 오빠가 참 착하네요. 네, 네. 친할아버지는 현재 78세, 여기 나와 있죠. 78세. 아동의 집과 가까이 살고 있으며 부드럽고 모든 부분에 이해하며 화가 나도 잘 참는 편이다. 59세 은퇴 후 친조모,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두 도와주며 자상하고 접수 당시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한 상황이다. 네, 친할머니는 74세, 여기 74세, 직선적이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화가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화가 많은 건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닮고, 이제 참는 거는 할아버지 닮았나 봐요. 그래서 부룩부룩 화가 나는데 말 못하고 참고 있고, 아버지가 참 힘드시겠습니다. 네. 정리정돈에 예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며 화가 나면 손주들을 욕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동이 유치원에 다녀온 후 밤 9시나 10시까지 친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른 손주들에 비해 아동에게만 너그러운 편이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이 있네요. 이제 외할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가능하면 돌아가셨을 때 당시 연도하고 나이도 이제 좀 명기해 주시면 좋긴 합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외할머니는 72세고 부지런하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 먼 거리에 살고 있어 자주 왕래하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이제 발달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사는 일단 첫 돌까지 어머니가 36세에 계획된 임신으로 딸을 가지기 원했고, 하나보다는 둘이 좋을 것 같다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임신에 대해서 기뻐했다. 이제 하나보다는 둘이 좋을 것 같아서 딸을 원했는데 또 딸이 태어났다.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태동이 남자아이처럼 활발했으며 태동이 참 많은 편이었나봐요. 출생 당시 3.8kg 순산, 임신 시 어머니와 친조모, 외할머니와의 갈등이 다소 있어 스트레스가 있었다. 아동이 분유는 일체 먹지 않으려 하여 모유만 먹었으며 먹는 것은 대체로 잘 먹는 편이었으나 워낙 활동량이 많은 편이라 저체중이었다. 이제 어머니 보고에 의하면 저체중 좀 말랐다. 저체중이라기보다는 좀 말랐다가 맞을 것 같아요. 자, 1에서 3세는 어머니는 오빠의 학업으로 인해 아동에게 신경 쓰지 못했으며 아동은 스스로 하기 싫어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았고, 아동은 정상적으로 발달하였으며 대소변 또한 적정식에 가렸다. 이제 발달상에 크게 지장은 유의미한 사항, 크게 지장은 없었으나 이제 성격에서 스스로 하는 걸 싫어하고 좀 고집이 많은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3세에서 5세는 아버지의 실패로, 여기 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가족에 있어서요. 친조부 때 할아버지 되게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아동은 잠시 미술학원에 다니기도 했다. 아동은 미술학원을 다닐 당시 초반에 얌전했으나 적응하며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점차 활발해지게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어머니 보고를 조금 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적응되니까 활발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막 과잉 행동을 했던 건지, 아니면 조금 처음에는 수줍어하다가 이제 잘 적응하니까 잘 지냈다는 의미인 건지, 그거는 조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세에서 7세는 이제 5세 때 아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학원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동은 친할머니가 양육을 담당하기 시작을 해왔고요. 주양육자가 바뀐 거죠, 아동이요. 5세 때. 친할머니는 아동에게 어머니는 자주 험담을 했다. 어머니는 평일에는 저녁 9시나 10시쯤 퇴근함에 따라서 아동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주말에만 시간을 보냈고, 할머니는 아동을 예뻐했지만 아동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버거워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아동은 집에서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전혀 말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놀거나 한 명의 친구하고만 지내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여유 시간이 생기면 할머니의 집을 청소하기를 원함에 따라 아동과 어머니가 집 밖의 시간을 보낼 경우 그 사실은 할머니에게 비밀로 해야 했으며, 아동이 할머니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네네네네. 할머니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아동이 다 꼬질렀네요. 이로 인해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난처한 일들이 많았고, 아동은 피아노 학원, 수영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례 개념 부분이죠. 이제 전반적인 아동의 양육 상태, 개인력과 가족력 같은 것을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가 어떤 심리평가든 놀이평가든 행동관찰이건 이제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반적인 것들을 치료자가 보는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사례 개념화인데요. 본 내담자는 낯선 환경에 불안이 높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익숙한 상황에서는 짜증이 많고 화를 자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울감도, 소아 우울감도 좀 확인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가 좀 필요하죠. 만 5세 정도면 이제 어머니 보고 형식의 아동의 우울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를 하면 좋긴 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어머니의 급한 성격과 시댁과의 갈등, 이게 치료자가 원인을 분석한 것을 이제 써놓는 거예요. 오빠의 학업으로 인한 어머니와 아동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웠으며 3세 이후 주 양육자가 친조모, 할머니로 변하면서 적절한 제한과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는 아동을 예뻐하지만 자주 짜증을 아동에게 표출하고, 아동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어머니, 아버지, 오빠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받고 싶었으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짜증과 화를 많이 내는 반면 외부에서는 더욱 긴장되고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제 상담 목표 전략? 네, 써놨네. 상담 목표와 전략을 이제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본 아동은 주 1회 45분씩 10회 놀이 치료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아동에게 치료 시작 전에 10회 동안 선생님하고 놀이 치료할 거다라고 이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 및 전략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을 했는데요. 첫째, 상담을 통해 아동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도록 한다. 둘째, 아동의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놀이로 표출하도록 하며 부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재현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반복되어 나타나는 놀이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아동이 스스로 대처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상담 목표를 3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치료자의 기술 체계, 논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이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이 제시한 치료자 기술 체계를 요 논문에서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치료자 기술 체계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 치료자가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치료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치료자의 기술 반영을 측정하기 위해서 11개의 기술 변이를 구성되며 언어적, 비언어적 치료 기술을 포함한다. 11개의 기술 변이는 11개의 기술 변이는 반영, 경청, 재진술, 개방적 질문, 직면, 해석, 자기 노출, 즉시성, 보살핌, 정보 제공, 직접적인 안내이다. 각 척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치료자 기술에 관한 것을 2명의 평정자 간의 일치도는 0.96이었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보고서 이런 반응 치료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반영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경청이다라고 했는데 2명의 이제 다른 평정자 이제 관찰자가 이제 같이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어떤 기술 체계를 사용했는지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간의 일치도가 96%에 일치했다. 그럼 상당히 신뢰로운 어떤 논문의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자의 기술 체계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반영입니다. 반영. 반영이라는 것은 아동의 말을 표현된 기본적인 태도, 주요 감정의 내용을 치료자가 다른 말로 구현해 주는 것이 반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접시에 가득 담고 있는 아동을 보면서 접시마다 음식이 담겨 있네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겁니다. 이제 경청은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집중하여 잘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과 눈맞춤,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그래? 같은 반응입니다. 재진술. 재진술은 아동의 진술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간단한 단어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오빠에 관해 야라고 불러야 해요. 친구예요 라고 말하는 아동에게 오빠가 친구 같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이 재진술입니다. 개방적 태도는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명료화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빠에게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드니? 라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놀이치료에서 질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아동 중심 놀이치료에서는 기본적으로 질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사항에서 필요한 질문들, 예를 들어서 그건 얼마예요? 그 아동이 부여한 역할들에 대한 질문들은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상담 기법에서는 대부분 질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사용할 때는 상담에 있어서는 어떤 폐쇄적인 질문. 예, 아니요. 오늘 아침 밥 먹었니? 네. 올 때 택시 타고 왔니? 네. 이런 식의 예, 아니요의 답변이 와서 대화 흐름이 끊기는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 학교에서는 무슨 일 있었니? 뭐 이런 식의 아예 답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담자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적인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다음은 직면입니다. 직면이라는 것은 아동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사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 기술입니다. 아동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말과 다를 때,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과 다를 때 불일치되는 면을 검토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직면은 초기에는 사용 안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중후기로 왔을 때 사용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부모 상담 시 이 직면을 많이 사용하면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면은 부모가 상담자하고 충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치료 회기가 중반 후기로 됐을 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면은 되게 선별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직면에 예를 들면 치료자의 인형을 때리면 난 내가 좋아 라고 말하는 아동에게 치료자가 인형 역할을 하며 내가 싫은가 보다 라고 하자 아동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면 치료자는 아동에게 날 때리는 건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건데 말로는 좋다고 하네 라고 말한다. 이런 것이 직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감정, 사고,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는 오빠랑 나랑 좋아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빠는 나보다 먹을 걸 많이 주지만 난 머리핀을 사주지. 그러니까 오빠에게는 나보다 먹을 걸 많이 주는데 엄마가 나한테는 머리핀을 사준다. 어떤 방식이 틀리지만 엄마가 나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노출입니다. 자기 노출은 치료자가 자신이 얻는 통찰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아동에게 공개하여 그것을 아동과 함께 공유하는 기술, 모델링 효과, 새로운 시각과 조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이 난 발표하는 게 싫어요 라고 말하자 치료자가 그래 선생님도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고 발표하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 주었지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기 노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료자 아동하고 치료자하고 이제 라포 형성 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아동이 치료자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나도 부끄럽고 선생님도 부를 건데 선생님이 힘을 내서 한번 발표를 했더니 좋은 경험을 했더라. 그래 그럼 나도 선생님처럼 한번 해볼까 라는 어떤 이제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법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기라든가 치료자하고의 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아직 모델링까지 진행 단계가 안 됐다. 그러면 자기 노출도 어떤 해결책보다는 난 발표하는 게 싫어요 라고 말하면 맞아 선생님도 어렸을 때 발표하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힘들었었어. 거기까지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을 막 제시하려고 되면 아동이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표현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치료자한테 표현하려다가 안 하는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노출 같은 경우도 아이하고의 사항들을 점검해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즉시성입니다. 이 즉시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서는 이 즉시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즉시성이라는 건 아동이 대인 관계에서 맺는 특성이 치료자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치료자 관계에서 치료자가 아동에게 느끼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노출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때 노출할 때 아동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 적절한 감정 표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아동이 칼 갖고 놀다가 치료자의 칼을 들고 위협한다. 내가 나를 찌르려고 해서 깜짝 놀랐어. 전혀 즉시성이 감정이입이 안 됐네요. 네, 아동이 칼로 치료자를 공격한다. 나를 때리면 나는 기분이 나빠. 이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 방법이 치료자 기술 체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핌입니다. 치료자가 아동에게 좋은 어머니 역할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아동을 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의 생일 파티에 아동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울먹거리면 좀 일단 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치료자는 휴지를 아동에게 건네주고 어깨를 투닥거려준다. 네.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은 아동에게 치료자의 의견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볼링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게임 방법을 알려준다. 예, 직접적인 안내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제안, 지시, 충고를 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가 나를 때렸어 라는 반응에 그럴 땐 친구에게 때리지 마, 싫어라고 이야기해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5세 여아 놀이치료 과정에 대해서 아동의 이야기와 치료자의 반응 분석에 대한 논문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사례 놀이치료 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 세밀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